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점심시간을 의미있게 채워드리는 든든한 투자 브리핑 밥보다 투자하나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자, 우리 증시 요동이 많이 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글쎄 지금 조정은 어떤 조정일까? 혹시 도약을 위한 또 다른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럴 때 소외되었던 아니면 잠시 잊혀졌던 그런 종목들을 산업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소외받았던 헬스케어 업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힘든 시기를 보냈던 이 헬스케어 업종이 갑자기 반등 신호를 보이면서 헬스케어주의 저가 매수 기회가 찾아온 거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는데요. 과연 진짜 바닥을 찍고 올라온 건지 오늘 미장 종목 하나 함께 해주실 박별남 서초 WM센터 차장님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컨셉추얼리 장이 어두우니까 어두운 컨셉입니까? 아, 네, 지금 오늘 같은 날은 다 어둡게 하고 웃는 것조차도 죄송스럽네요. 네, 그래도 뭐 이럴 때일수록 차근차근 봐야 되니까요. 네. 네, 오늘 먼저 CR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약업종 자료를 보다 보면 CMO, CRO, 막 CDO, CDMO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간략하게 이 단어들이 어떤 뜻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국내에는 워낙에 바이오 전문 가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서 또 CDMO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되게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 이제 CRO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CRO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냥 임상 시험을 수탁해갖고 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예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만약에 약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약을 본인들이 계속해서 연구부터 시작했고 임상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부분에서부터는 이제 임상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 업체한테 맡기는 거를 그냥 편하게 CRO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뭐가 있었었냐면은 그 비아그라를 만들었던 그 화이자가 네. 과거에 이제 그 비아그라 상품을 이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신약을 임상을 할 때 본인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이거를 CRO 업체한테 아웃소싱을 해가지고서 뭐 개발할 수 있는 기간이 원래는 7년이었는데 이거를 4년으로 단축을 했다. 근데 이게 시간을 단축을 했다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시간 이퀄 돈이기 때문에 비용을 그만큼 세이브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약 업체들의 그 예전에는 자기네들이 다 인하우스로 이 CRO가 하던 비즈니스,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본인들이 다 했었지만 지금은 점차적인 추세가 조직 자체가 되게 슬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추세다 보니까 뭐 임상 실험 같은 경우에는 CRO 업체에다가 계속해서 아웃소싱을 맡기는 게 추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임상 실험이 사실 우리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서 네. 가장 리스키하잖아요. 가장 리스키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임상이 뭐 1상, 2상, 3상을 그렇죠. 가면서 네. 성공하면 할수록 기업의 네. 가치도 워낙 높아지는 그렇죠. 거지만 네.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감가상각이나 주가의 하락폭이 워낙 큰데 심각하죠. 네. 그것을 아웃소싱 주는 게 네. 그게 물론 시간을 단축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그런 큰 리스크를 주는 것을 외부로 위탁한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가장 살을 걸고 중요한 단계를 위탁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근데 사실은 그 위탁하는 그 전문가 분들한테 이제 위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얘네들한테 봤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게 검증이 됐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미국의 서머피셔라고 하는 업체에서도 조사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네. 임상 실험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임상 실험의 약 75% 정도가 CRO에게 위탁이 돼가지고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이제 그 빅파마들이 봤을 때는 CRO로 자기네들 조직을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이제 슬림하고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로 보실 수 있어요. 슬림하고 네. 효율적이다. 그래도 재밌는 건 그런데 스타트업 중에 뭐 바이오 극히 드물긴 하지만 글로벌리 경쟁력 있는 이 CR 업체들 네.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요새는 뭐 지금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쪽에서 지금 가장 큰 위험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약가 인하 정책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과거에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이제 IRA 정책을 갖고 오면서 약가를 계속 인하를 하라고 했었었는데 뭐 트럼프가 되면 조금 괜찮아질까 싶었더니 웬걸 그 MFN이라고 하는 정책을 가져와 가지고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약가에 미국에서 다 팔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바이오 회사들을 다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제약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가를 계속 인하하라고 푸시를 하게 되면은 걔네들 수익성을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개발해봤자 ROI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굳이 이거 해야 돼? 하니까 이제 운영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드랍을 시키고 그러면 그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앞단에 있는 그 바이오텍 업체들도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그 VC 쪽에 있는 뭐 지인이라든가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사실은 그 AI가 워낙에 되게 핫했었잖아요. 네. 그 챗GPT가 이제 2022년도 11월, 12월쯤에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모든 스타트업에 생기는 거에 뭐 좀 과장 좀 보탠다라고 하면 절반 이상이 다 AI 관련돼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었는데 VC 펀딩 자금이 크게 보면 VC 쪽은 이제 테크 쪽 아니면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 쪽보다는 워낙에 AI 쪽이 핫하다 보니까 VC 펀딩 자금이 이제 AI 쪽으로 많이 몰렸다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매출이 발생하는 업체들이 아니잖아요. 네. 네. 결국에는 뭐 어떤 연구를 하고 연구에서 소정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거 바탕으로 해서 시리즈 A에서 시리즈 B 펀딩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수요를 통해 갖고 계속 연명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계속 운영이 되는 회사인데 VC 펀딩 쪽에서 가만 보니까 AI 쪽의 밸류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네. 굳이 바이오 잘못했다가 신약 개발 한번 드롭되면 큰일 나는데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니까 AI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금난이 바이오텍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일었었고, 아까 저희도 말씀드리다 조금 말했지만 그 CRO한테 이제 그 외부로 이제 임상시험 수탁을 하는 그 기관이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빅파마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조그만 바이오텍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조직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거를 임상실험을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조직을 슬림할 그게 아니라 원래 없으니까 무조건 맡겨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얘네들이 펀딩을 못 받다 보니까 임상실험을 뭐 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파산이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CRO 업계가 어려웠던 상황이 과거 한 2년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펀드의 자금은 한정돼 있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AI 텍이 훨씬 더 빠르게 회수할 것 같으니 네. 글로 돈이 갔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스키한 바이오 쪽에서는 돈이 안 왔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앞으로도 뭐 바뀝니까?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바닥이 언제까지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탐지를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주변에서 이제 아마 그 다들 업계 분들이시니까 아시겠지만 그 VC 쪽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AI 자만 묻어 있으면은 밸류가 천정부지가 비싸니까 네.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투자해갖고 IRR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되게 고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조금 기조가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차트 제가 뭐 가지고 온 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지금 어려웠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 2024년도 한 해 기준으로 해갖고 미국에서는 약 1,000억 달러 정도의 바이오 쪽에 펀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올해 2025년 들어서 5월까지 그 지금 들어온 자금이 214억 달러. 그러니까 뭐 반기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에 1,000억 찍었으니까 올해는 한 500억이 찍혀야지 이제 그걸 맞추는 건데 올해 5월까지 했을 때 214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이게 60% 이상 이제 그 바이오텍 쪽으로 펀딩 자금이 들어온 게 줄어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 2월 달 거 차트를 보시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2월에는 이게 들어온 돈이 223억 불이 펀드 레이징이 있었어요. 바이오텍 중에. 근데 올해 2월 달 보시게 되면은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줄어들었는데 30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펀딩 자금이 작년 대비 갖고 10분의 1 토막이 난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CRO 쪽이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요 차트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모건 스탠리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이게 그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CR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차트인데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그 성과가 굉장히 처참했어요. 이거는 네. 사실은 6월 말 기준으로 끊어져 있는 자료이긴 한데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CRO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기었었고 뭐 신약 개발하는 DRG라든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인덱스인 이 MBI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괜찮게 선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오 쪽에 그 밸류 체인의 가장 끝단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툴 업체라든가 그러니까 실험용 장비 만드는 애들, 뭐 하다못해 뭐 시약 장비 뭐 이런 거 만드는 애들, 그다음에 CRO 같은 경우에는 직격타를 바로 맞았다는 거죠. 근데 보여주신 수치 보니까 정말 심각하긴 하네요. 그래서 네. 바닥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이제 뭐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 거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좀 달라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신기한 게 네. 얼마 전부터 시작해갖고 대역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역전극이요? 대역전극입니다, 진짜로.
이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불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펀드 레이징 바이오텍 쪽이 안 좋았다라고 했던 그 자료조차도 네. 앞에 보였던 요거요. 요 자료조차도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올해 6월 달에 발간했던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조차도 내용이 뭐냐면 쉽지 않다. 언제가 바닥인지 모르겠고 되게 어려울 것 같다. 계속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논지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7월 달 그러니까 바로 지지난주였었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이제 그 바이오텍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쭉 했는데 정말 대역전극이 일어난 겁니다. 일단 7월 중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나온 업체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게 되면은 서머피셔라고 하는 이제 업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업체가 지금 7월 23일 날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9%가 올랐고요. IQV라고 하는 업체는 요건 뭐냐면 IQVR라고 하는 CRO 업체 중에서는 시총이 가장 큰 업체인데 이 회사도 지금 실적 잘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뭐 18%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어요. 잠깐만. CRO 업체 중에 시가총액 1등 기업이 예, 예. 18%가 떴다고요? 18%가 올랐어요. 여기서 놀라시긴 이른 게 지금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매드페이스라고 하는 업체는 실적을 발표를 하고 55%가 올라버립니다. 55%요? 하루에 55%가 올랐어요. 이거 뭐 작은 종목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IQVIA보다는 시총이 한 절반 정도로 작긴 합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 매드페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는 거고 뭐 물론 지금 이거를 지금 당장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은 드리는 건 아니고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지금 바이오텍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취지인 거고요. 그럼 그만큼 예, 예.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건가요? 매드페이스 저는 샀습니다. 예, 예. 매드페이스. 예, 예. 근데 매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약간 변외 얘기이긴 한데 이 회사가 이제 그 글로벌리 그 다 지사를 가지고 있는 CRO 업체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법인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법인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영업전 나온 지 작년에 처음 나왔고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하나증권 본점에서 이제 해외 주식팀에 있었었는데 저희 팀에서 그때 당시에 했던 업무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외국계 기업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다니시는 외국계 기업분들이 ESPP라고 해갖고 자사주를 받으시는 게 있으세요. 근데 자사주를 받으실 때 그거를 한국 증권 계좌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증권 수탁기관으로 주식을 받게 됩니다. 자사주를. 근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이거를 주식을 처분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뭐 세금 뭐 파일링 하는 것도 귀찮고 하다 보니까 저희 하나증권에서 뭐 광고는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하나증권에서 외국계 기업분들 자사주 받는 거를 국내 증권사로 하나증권으로 무료로 이거를 다 옮겨와 드려요. 이관 업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재작년에 이제 컨택했던 업체 중에 하나가 매드페이스였어요. 매드페이스였는데 그때 이제 저도 뭐 테슬라도 이관 해보고 뭐 구글도 이관 해보고 다 해봤는데 보통은 이제 한국으로 갖고 오신 다음에 뭐 증여자한테 그 배우자분한테 증여를 한 다음에 바로 처분을 하시곤 했거든요. 근데 매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뭐 그냥 바이앤홀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모 부장님이셨었는데 그 부장님 잘 계실 것 같은데 부장님이 그 주식을 입고를 해오셨는데 수익률이 거의 그때도 한 8,900%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사주요. 예. 8,900%요? 8,900%요. 근데 그럴 수가 있는 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매드페이스는 일단 옆길로 했는데 매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일단 상장이 되어 있고 티커는 MEDP입니다. MEDP이고 글로벌리 당연히 활동하고 있는 미국 CRO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국내에도 법인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지금 125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17조 원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17조 원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러셀 2000이 이제 미국 중소형주잖아요. 러셀 2000에 편입되어 있는 아이들이 보통 이제 이 정도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매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소형주로 이제 이게 분류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CRO 섹터에서 가장 큰 그 업체는 IQV가 IQVIA인데 걔는 실총이 한 2배 정도 돼요. 320억 불 정도 되는 업체이고 어쨌든 그 매드페이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얘는 상장 이후에 주가가 102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저씨가 아니죠. 그 부장님이 자사주 받으신 게 800%가 되는 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참 이거 이공계를 갔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표 한번 볼까요? 2016년 네. 8월 이후에 1000% 10배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몇 년 지난 거지? 9년? 네, 그쵸? 9년 됐네요. 9년에 10배거. 네. 글쎄 리즈너블 한 이런 기업 많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제 장고에는 많은 없네요. 것 같은데? 많아요? 네, 아닌가?
제 장고에는 없어서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장고에 없어서.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실적을 좀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거 매출은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갖고 한 21억 불 정도 수준을 찍었고 영업이익은 4.5억 불. 나누기 해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22% 포인트만큼 마진을 굉장히 많이 챙기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네. 그래서 지금 매출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지금 여기 가장 오른쪽이 이제 과거치고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최근치인데 보시게 되면 매출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재무제표만 봐서는 이익이 늘어난 것 같은데 주가는 왜 그랬나요? 그러니까 요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일단은 CRO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산업 구조적인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재무제표에 이미 찍혀 있는 그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약간 시간차가 있는 과거 후행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 수주를 미리 받아놓고서 그 수주를 보통 우리가 백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백로그를 먼저 받아놓고 그 백로그에서 실제 업무에 착수를 하게 되면은 착수한 금액만큼 이제 진도율에 따라 갖고 매출이 조금씩 잡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사실은 국내에는 바이오 전문가들이 워낙에 많으셔갖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되게 민망하긴 한데 네. 혹시나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짧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은 요 세 가지 지표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백로그라 함은 수주를 일단 하긴 했는데 실제 매출로는 아직 인식이 되지 않은 일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백로그가 뭐예요? 그러니까 받기로 한 돈인데 그 수주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나중에는 계약금에 대해서 이제 이만큼의 계약은 따온 거예요. 근데 수주를 받긴 받았는데 우리가 아직 착수는 안 한 거예요. 그 돈도 아직 안 받았고. 그러니까 착수를 안 했으니까 돈도 아직 안 받은 그런 거를 우리가 백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보니까 이 업의 특성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취소하거나 네. 변수가 많으니까 안 잡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RFP를 보내가지고서 야 우리가 너네한테 CR로 그 신규 계약할게라고 하면은 여기 그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장표 한번 보여주시면 신규 계약 금액이 RFP 단계에서 일단 찍혀요 이게.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백로그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게 증분만큼이 이제 기말에 이제 스탁 개념인 백로그로 잡히시는 거고,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착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매출로 잡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테크 하고 있는 어떤 A라고 하는 회사가 메드페이스라고 하는 CRA한테 신규 수주를 처음 맡겨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신규 계약 금액, 넷뉴 어워즈 쪽에 이제 금액이 잡히는 거고, 근데 재무제표상에는 전혀 안 잡혀요. 네.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임상 실험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백로그에 잡혀 있는 거에서 조금씩 갉아가지고 매출로 인식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둘이 예. 계약을 맺는데 예. 제가 주문을 줬어요. 수주를. 예. 그럼 그냥 100을 줬어요. 예. 그럼 그 100이 쌓여 있어.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거를 뭐 100 중에서 한 20을 차입하면 제가 가져오면 거기 이제 80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100이 남아 있는 겁니까? 80으로 줄어드는 아, 줄어들어요? 그럼 그거를 언제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거는 실제 착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RFP 보내고 너한테 이제 CR로 하겠다고 계약했잖아. 네. 지금부터 할게. 그러니까 선수금 줄 테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줘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100을 처음에 수주를 할 때 주문을 맡기는 그 기업은 네. 돈을 쌓아놓습니까? 아니면 이거 그냥 신용입니까? 그거는 거의 신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 지금 위험한데? 그러니까 CRO 업체들이 그동안 너무 어려웠던 게 이것만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네랑 계약할게 정도만 해놓고서 파산해버리면 그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어음인데 네. 이게 어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는 사람이 네. 내가 워낙 빅파마야. 네. 누가 봐더라도 내가 망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야. 이런 사람한테 따오면 CR 업체들의 밸류가 높아지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네. 너무나 내가 그 네임드가 없어. 네, 네임 네, 밸류가 없어. 네. 그런데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면 이거는 세상을 바꿀 약이었어. 그럼 바이오는 그거를 내가 수주해서 했지만 그렇죠. 세상이 모르는 네. 즉 정말로 이 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이 난제를 푸는 약에 대해서 CRO 하는 업체는 밸류를 또 못 받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딱 포인트가 지금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세상을 바꿀 약 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아무도 안 알아주고 뭐 빅파마들은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있지만 난 정말 좋은 그 뭔가를 좀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중소형 회사에서 이제 발생될 가능성이 또 높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인 거니까. 네.
근데 그래서 지금 CRO 업체가 아까 전에 그 두 업체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IQVIA가 있고 하나는 그 지금 설명드리는 매드페이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 뒤에서도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두 업체가 딱 그런 타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IQVIA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제약사, 그 빅파마들이 메이저 그 고객군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IQVIA가 처음에 이제 그 고객사가 처음에 백로그를 이제 넣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변동성이 별로 없죠. 네. 걔네들이 망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대신에 메이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군의 80% 이상이 다 중소업체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의 플럭추에이션이 훨씬 더 심해지는 거죠.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저는 다성 씨는 어때요? 나는 IQVIA를 살 것 같은데. IQVIA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업체, 이 CRO 업체는 굵직굵직하고 망하기 힘든 네. 대기업 네, 소위 네. 얘기해서 그런 기업에게 주문을 따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주 이퀄 돈이잖아요. 거의 그렇게 보실 수 네. 있어요.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번에 갖고 왔던 그 메디페이스는 네. 이거는 중소기업들한테 맞아요. 수주를 받으니까 맞아요. 물론 중소기업들도 수주를 하겠죠. 잘. 네, 근데 너무나 리스키한데? 리스키하죠. 굉장히 리스키하죠. 하지만 오를 땐 더 크게 오르니까. 갑자기 그래요? 아, 상남자의 그런 건가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상남자의 네. 주식이다. 다시 한번 표 좀 보여주세요. 네, 다시 중요한 보여-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매드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 갔지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대략적인 그 얘네들의 그 매출이 인식되는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신규 계약 금액을 따오게 되면 그게 이제 백로그의 스탁 개념으로 쌓이게 되는 거고, 그게 점차 실제로 착수가 들어가고 돈을 받게 되면 매출로 들어오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까?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네네네. 이 백로그들을 누적해서 네. 이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네, 네, 네. 어쨌든 시차를 갖고 네. 나중에 무슨 제약바이오의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AI 기업의 설비 투자 같은 개념인데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런 데이터가 네, 네. 나옵니까? 요게 비슷한 게 여기 뒤에 있긴 한데, 요게 보시게 되면은 아까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그 신규 수주를 받아오는 차트고요. 요게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제가 백로그는 안 갖고 왔네요. 근데 백로그에서 다시 이제 매출로 전환되는 퍼센티지는 제가 이게 차트를 컨버전 가지고 있어요. 레이트가 그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매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군 자체가 중소 업체들이다 보니까 이 실적의 그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이제 중소형 업체들이다 보니까.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VC 쪽의 펀딩 자체가 지금 거의 안 돌다 보니까 엄청 많은 업체들이 되게 망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한 해 얘네들이 그 매드페이스가 이제 어닝스콜에 한 내용에 따르면은 실제로도 CEO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고객사들 중에 뱅크럽시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서 진짜 힘들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진짜로 이제 자금난의 직격탄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신규로 이제 수주 따오는 물량도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이게 100만 달러니까 거의 23억 5,600 달러를 신규로 수주를 갖고 와서 이제 백로그에다 쌓아놨었는데, 네. 이게 그 2022년도가 지금 요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거의 지금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갈 때 퀀텀 점프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23년에서 24년도로 갈 때는 이게 줄어드는 거죠. 신규로 수주를 따오는 게. 근데 그나마 예전에 갖고 왔던 백로그에서도 이제 그 고객사가 야, 우리 그때 얘기했던 거 이제 실제로 이제 임상 착수할 거니까 도와줘라고 하면 네. 그때부터 이제 매출로 전환이 되는 건데, 그 퍼센티지 자체도 이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백로그에서 매출로 실제로 인식되는 퍼센티지 자체도 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갖고 온 거에 한 18.7% 정도는 이제 매출로 인식이 전환이 됐었는데, 이게 24년부터 시작해갖고는 18.2%로 줄어들었고, 사실은 하반기부터는 이게 풀이어 기준으로 지금 작성이 된 거니까 18.2%인데 하반기 기준으로 하게 되면 더 낮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잠깐만. 네. 이것도 아까 그 네. 컨버전 레이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너무 낮아요. 너무 낮죠. 20% 언더잖아요. 요게 아무래도 좀 슬로우한 게 있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수주가 있고
그 수주랑 백로그는 좀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수주는 어떻게 보면 플로우 컨셉인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쌓여 있는데 네, 네. 백로그로 됐다는 것은 네, 네. 이제 막 단추를 누를지 말지 한번 고민해 보는 단계. 예. 그럼 거기서 실제 단추를 누르면 네, 그게 실험이 시작되고 그쵸. 뭔가 착수를 하는데 그렇죠. 착수를 하고 나중에 매출로 인식되는 게 20% 언더다. 네. 이거 너무 근데 이게 사실 업의 특성일 수도 있긴 한데 뭐 20% 언더인 게 정말 큰일 났는데 뭐 그런 수준은 아니고 장기간 이뤄왔어요. 거의 20% 정도에서 이제 백로그에서 전환되는 비율이 유지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네. 제 또 질문은 질문 좀 하나 하자. 백로그를 네.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까?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거 왜냐면 따로 없다고 알고 있어요. 오. 그러면 그냥 계속 백로그 쌓아 일단 두는 거네요. 일단은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선점하는 거네요.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좀 한번 말씀하셔가지고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이 유효 기간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리 네. 막 허무맹랑하게 예를 들어서 팬데믹 네. 뭐 비슷한 게 뭐 있다라고 하면 팬데믹 우리 한번 고생했으니까 네. 나중에 제3의 팬데믹이 나오면 이거 할 거라고 미리 그런 부작용이 또 있을 수 네, 있겠네요. 일이 그냥 쭉 해놓고 나중에 IR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신규 수출 할 겁니다. CR 업체는 저희가 이런 거를 지금 따올 것 같습니다. 치팅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나 그럴 것 같잖아. 네. 예리하시네요. 그러니까 유효 기간을 확인을 줄여내야지. 해봐야겠네요. 실현 가능한 뭐 수주를 네, 해라 네, 뭐 이렇게 네, 해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네. 뭡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 박별람 시간에. 차장님. 네. 다음에 꼭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너무 꼭 궁금해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마 좀- 전문가분들이 많아서 바로 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상황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연출이 됐었고 그래서 23년도 한 해까지만 하더라도 매드페이스가 주가가 거의 40% 이상 올랐었는데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해서 주가가 하락 반전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망했다. 이거 지금 쉽지 않다. 바닥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다가 지난주 그러니까 7월 중순에 실적을 발표하면서부터 이렇게 대역전이 일어난 거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적을 잘 냈다는 건데 네. 주가도 갑자기 훅 튀었고요. 그렇죠. 뭐가 달랐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참 신기한 포인트인 건데, 그러니까 매출도 그렇고 EPS도 그렇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제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려 잡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숫자를 제가 뭐 하나하나 다 뭐 말씀드리는 게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과거치보다 다 올랐고. 그것보다 중요한 이제 예상치보다도 다 높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슈팅을 한 건데, 얘네들 본인들의 이제 그 입장은 그거예요. 우리가 잘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그 고객 포트폴리오 자체가 아예 그냥 초기 바이오 업체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자기네가 이제 후기 임상이나 중간 단계까지 프로젝트를 확장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뭐 다각화를 해가지고서 뭐 실적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갖고 저는 그럴 수도 있죠. 걔네들이 잘한 것도 일부 있을 수는 있긴 한데, 그냥 업황 자체가 지금 조금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펀딩 자금이 바이오 섹터 쪽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펀딩이라는 게 저도 뭐 다시 재입사하기 전에 이런저런 VC 투자 많이 해봤지만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당장 리턴, 즉 듀레이션이죠. 네.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것. 근데 AI 테크가 최근에 화두잖아요. 핫했죠. 네. 그럼 당연히 거기를 먼저 하고 네. 물론 바이오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극소수로 네, 제하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는 잘 안 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어떤 상황이 바뀌면 이 AI에 갔던 테크 자금이 바이오 테크로 갈까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AI 테크가 무너지면 바이오로 갈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게 AI 테크가 무너진다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이오에 더 투자 안 한단 말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 바이오 테크로 이 펀딩 자금이 가는 건 뭐 어떤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비공식적으로 이제 저희 지인분들 통해 갖고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은 AI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밸류가. 비싸다. 너무 비싸서 도저히 지금 이거에 넣어 갖고는 IRR이 안 나온다.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다 갖다 썼다라는 거죠, 밸류 자체를.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비중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바이오 쪽을 너무 소홀히 했던 게 지금 뒤늦게 확인이 돼가지고 섹터 쪽 바이오 섹터에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물론 이게 확정적으로 지금 반등이 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일부 조금의 시그널을 보시게 되면은 약간씩으로 지금 바이오 섹터에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왼쪽 밑에 있는 차트가 이제 그 아까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차트이긴 한데 2024년도랑 대비해가지고서 올해 상반기 때 거의 바이오 섹터에 파이낸싱 들어온 게 펀딩 자금이 마이너스 60%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5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5월 달에 갑자기 56억 불로 갑자기 좀 자금 유익이 확 살아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다음에 요것만, 야, 이거 뭐 몇 달 중에 한 번 오른 건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뭐 일반화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긴 한데 이번에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업체들의 어닝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어닝이 끝난 다음에 어닝스콜에서 경영진들이 이제 자기네들 업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걔네들의 거의 일관적인 반응 자체가 고객사들의 그 자금난이 일부가 지금 해소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매드페이스 그의 그 어닝스콜에서 이제 갖고 온 내용인데 요걸 보시더라도 매드페이스 CEO 자체도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근데 지금 임상 실험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라고 코멘트를 하시기까지 했어요. 최악의 경우는 네. 지나고 있다. 지난 것 같다. 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돈이 돌기 시작하면 네. CRO 수주도 살아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펀딩 자금이 VC 쪽이 됐던 아니면 빅파마들의 투자 자금이 이제 바이오텍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바이오텍 쪽이 그동안 못했던 임상 투자를 다시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은 CRO가 수주를 받고 결국에는 매출로 전환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백로그 잡혔다가 매출 빌링이 되고 그다음에 실적이 전환되는 이런 사이클이 다시 돌아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표가 있었는데 뭐 오늘 갖고 오셨던 매드페이스랑 그다음에 아이큐비아 네네. 그게 다시 표가 한번 있습니다. 비교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네, 네. 아직까지 계속 왠지 아이큐비아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데? 그래서 저는 지금 어쨌든 그 만약에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베스트 시나리오가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가장 많이 얻어 터진 애들이 가장 빠른 탄력을 보일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가장 직격타를 맞았냐? 당연히 매드페이스가 IQVIA보다는 실적적인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고객군 자체가 중소업체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직격타를 맞았었는데 앞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고 아까 지금 그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거 매드페이스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이거 맞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보시면 약간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일단은 뭐 타겟 고객군을 보시게 되면 이거 뭐 80% 이상의 중소면 좀 이거 마음이 어려운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률 일단 보시면은 마진율 자체가 달라요. IQVIA 같은 경우에는 한 18% 정도 수준에서 장기간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게 아니라 매드페이스는 원래 20% 초중반대를 계속 영업이익률을 찍어 오던 회사고요. 네. 네. IQVIA는 20% 찍은 적이 거의 없어요. 18%도 네. 높은데요? 높죠. 높긴 높은데 난 높은데? 22%보다는 좀 더 말씀드릴게요. 좀 네. 기다려보세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익률 자체가 이렇게 많이 뗄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데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만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좋으나 싫으나 CRO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한테 가가지고서 뭔가 교섭력을 발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매드페이스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이거 가격 이거야 내고 없음 이거 싫으면 그냥 가시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건데 IQVIA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제약사가 이제 메이저 클라이언트로 있다 보니까 기관한테 가가지고서 뭐 그렇게 가격 이렇게 협상을 뻣뻣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진 자체를 많이 뗄 수가 없는 구조인 거고요. IQVIA 같은 경우는 매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진 자체가 높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자산 회전율 자체도 매드페이스가 굉장히 높아요. 얘는 1.3배고 IQVIA 같은 경우는 0.5배.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자산을 뺑뺑이를 굉장히 잘 돌리고 있다. 노는 자산 없이 엄청나게 전속력으로 갈아 넣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총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로하고 부채가 정말 놀라운데 보시게 되면은 보채가 얘는 매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 부채가 거의 없어요. 그러게요. 금융 부채가 거의 없어요. 얘네 같은 경우는. 네. 잠깐 금융 부채가 없다라는 게 네. 물론 시가총액 대비 부채를 보면 10% 네, 남짓하고 네. 아까 표 다시 한번 좀 보이시죠? IQVIA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시가총액 대비 총 부채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부채라는 게 네. 금융부채가 많다. 예. 이것은 그만큼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 있고 하는 여건이 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IQVIA가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실은 인수합병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 인수를 할 때 이제 인수금융을 사용하면서 그 뎁트를 많이 일으켰던 게 지금 고스란히 지금 합병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재무제표에 잡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매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을 한 적이 없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자기네가 인하우스를 계속 이제 리서치를 해가지고 키워온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게 부채 비율이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매드페이스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는. 예. 근데 ROE를 마지막에 있는 ROE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가 좀 ROE를 차이가 보시게 되면은 정말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에쿼티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에쿼티의 수익성은 사실은 리턴 온 에쿼티이기 때문에 ROE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얼마나 똘똘하게 돈을 벌어오느냐는 ROE를 보면 되는 건데, 이 ROE를 보시게 되면 매드페이스는 55%예요. 근데 IQVIA 같은 경우에는 21% 남짓한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야 이거 뭐 어쩌다 한번 그 ROE 한번 잘 찍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추이를 갖고 왔는데, 매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걸 쭉 보시게 되면은 ROE가 옛날에 더 심했어요. 막 70 몇 프로 막 거의 뭐 이러면서. 엔비디아네. 예. 뭐 이런 상황이었고, IQVIA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런 애들인 거예요. 18에서 20% 수준에서 지금 ROE가 책정이 되어 있는 업체인데, 사실 그 팀장님도 그렇고 다 상경계열 나오신 분들은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요거 한 번쯤 보신 적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듀퐁 분석 뭐 이거 있었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ROE를 우리가 이제 ROE를 분해를 한번 해보자. 네. 그냥 ROE 하지 말고 이걸 분해를 해보게 되면 사실은 원래는 당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게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ROE인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 당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보고 이렇게 하고, 그럼 이게 약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중요한 건 뭐냐면은 ROE를 우리가 분해를 해보니까 이익률에다가 자산 회전율 뺑뺑이를 얼마나 잘 돌리는지, 그러니까 될성 싶은 사업에다가 뺑뺑이를 잘 돌리면은 ROE가 높게 나와요. 근데 여기 함정이 뭐가 있냐면은 레버리지를 많이 갖다 쓰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 ROE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업 막 마진이 되게 틴하고 자기 뭐 자산 회전율도 되게 그냥 저냥한데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갖다 쓰더라도 ROE는 증폭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능력 아니에요? 비즈니스 할 때? 그게 능력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근데 그러면은 이게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부채율이 네. 엄청 높은 거니까. 네. 하지만 이 매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ROE가 이만큼이 나왔다? 굉장한 거죠, 사실은. 튼실하다. 예.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만약에 뭐 그럴 일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안 그러겠지만, 매드페이스가 만약에 IQV만큼의 부채비를 갖다 쓴다라고 하면 ROE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예. 어떻게 좀 설득이 되셨어요? 아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편다솜 아나운서 어떤 말씀하실지 내가 대충 알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아까 그 표 잠깐 보죠. 두 개 기업. 저희 그 박별남 차장이 언제 만에 온 거죠, 지금? 지금 언제 만에 다시 출연한 거죠? 저 2주 만에 2주 왔죠. 됐죠. 예, 그때 갖고 온 기업 뭐였죠? 에그르 테스트 그거 시스템 좋을 것 같아요. 시세 엄청 났잖아요. 60% 올랐죠. 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박별난 차장을 처음 이 코너에서 소개시켜 드릴 때 이름 때문에 꼭 그런 거 하지만, 이분이 정말 별난 종목을 갖고 온다. 그 별난다는 게 약간 리스키할 수도 있지만 시세가 엄청나는 종목들을 갖고 온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갖고 왔던 종목 저희 깜짝 놀랐어요. 2주 만에 60%요? 네, 와. 발음도 아직 안 어렵다. 사셨나요? 근데 이제 오늘도 갖고 오셨는데, 물론 제가 그래서 유심히 보는 겁니다. 제약바이오인데, 물론 매크로 측면 탑다운으로 보더라도 지금쯤이면 바닥을 다지는 것 같은데, 그럼 올라갈 때 이 베타를 볼 때 네. 그래도 안정적인 CRO 기업 중에서도 봐야 되느냐, 네. 아니면 여전히 아까 상남자의 종목이라는 표현도 하셨지만 여전히 좀 고민거리라서 한 번 더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 안전한 주식은 일단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야, 너 무슨 한국에 앉아가지고서 정보가 다 제한적인데 미국 대형주 정도만 봐야지 왜 중소형주를 건드리고서 네가 뭐 현지 사람보다 뭐 정보가 더 많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IQVIA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회사는 그 국내 증권사에서도 나오는 리서치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당연히 매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리서치 기관에서는 이거를 하긴 좀 애매하죠, 사실은.
건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종목이긴 하니까요. 근데 17조 원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주식을 사실은 제가 산다라고 하면은 누군가 저한테 파는 거잖아요, 주식을. 그러면 저는 저랑 거래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군지를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 그러니까- 두 번 산 컨셉인데. 그러니까요. 아니요. 이렇게까지 생각도 그러니까. 못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는 그 주식을 저한테 파는 거고 그 사람은 이 주식이 여기서 더 못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상한가 걸려져 있는 주식들 보시게 되면 아무도 안 파니까 주식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IQ 비하가 됐던 아니면은 뭐 커다란 그 라지캡들이 됐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자금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대형주를 가지고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 반대편에 서 있는 애들은 미국 기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왜냐하면은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매매하는 거 자체가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쨌거나 중소형주를 건들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 시장에서 만약에 제가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 상대방은 아마도 대형 기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걔네보다 당연히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싸운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개인 투자자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철학이다. 그렇죠? 나의 카운터 파티가 미국 기관이라면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 박별남 자신 있지만 다 부족하다. 정보의 자신 접근성이 없죠. 안 되는 걔네들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는 네. 개미들하고는 한판 할 수 있다. 거의 오. 비슷하겠죠. 걔네들하고. 네. 설득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고객분들한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드리냐면은 중소형주만 다 차드리는 저도 그렇게는 못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시장 수익률을 베타를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반 이상 정도는 QQQ라든가 아니면 엔비디아 같이 대형 종목들을 다 깔아놓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절반 정도는 알파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소형주에 좀 집중하자라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좀 어때요? 어떤 전망 말씀이시죠? 오늘 소개해주신 그러니까 매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망 자체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매크로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되게 두루 뭉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두루 뭉실한 얘기긴 해요. 장표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사실은 뭐 최근에 뭐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미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AI라고 하는 기술이 생기면서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하는 그 AI랑 그 바이오 쪽이랑 합쳐져 있는 컨셉의 투자 가능 종목들이 되게 많아졌었잖아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AI라고 하는 기술을 갖고 와서 신약을 개발하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후보 물질을 샘플링을 훨씬 더 정교하게 하고 훨씬 더 빨리빨리 후보 물질을 될성 싶은 애들을 골라내가지고 임상으로 바로바로 넘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업체가 사실 리커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업체는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엔비디아가 투자했던 그 업체로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요런 뭐 될 것 같은 과거 데이터를 갖고 왔고 세포 이미지를 막 검색을 해보니까 야 요런 애들로 해보니까 신약 후보 물질로 올렸더니 잘 그 히트 레이시오가 높더라. 네. 그럼 얘네로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신약 후보 물질 해보자. 그러면은 제한된 시간에서 훨씬 더 많은 그거를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을 할 거잖아요. 그럼 신약 후보 물질 훨씬 더 많이 발견하면 그럼 뭐 하겠어요? 임상을 해야겠죠, 어쨌든. 네. 뭐 FDI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체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AI 기술을 갖고 와서 신약 후보 물질을 탐색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물량이 CRO 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의 AI 테크가 접목되면 네. 바이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시간 단축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FDA 틀 안에서 그런 규격 안에서 CRO를 거쳐야 되니 이거는 물 믿듯이 아까 백로그 쌓인다. 그런 거죠. 그래서 리커전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얘가 뭐냐면은 그 많이들 아시는 아크에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ETF 중에서 이렇게 AI 기술 갖고 와가지고 또 그 바이오 쪽이랑 같이 접목시킨 업체들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그 ETF예요. 이게 ARKG라고 하는 ETF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올해 4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얘네들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리커전이라든가 아니면 템퍼스 AI 이렇게 많이들 아시는 그 종목들의 상황이 이렇게 좋아지면은 다음번 섹터 로테이션이 돈다라고 하면 아마도 CRO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포트폴리오 네. 전략을 짠다면 네. 어떤 의견 주고 싶으신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팀장님처럼 이제 그 안정형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저 상남자예요. 상관이신가요? 근데 왜냐면 박별남 네. 차장의 종목이 네. 워낙 네. 시세가 요즘에 분출하기 때문에 네. 제가 계속 크로스 체크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오면 되게 후회요. 그렇구나. 네 사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번 확실히 바이오랑 헬스케어 섹터 쪽으로 이제 조금 눈을 돌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개별 종목 중에서 만약에 안정형을 추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서머피셔 사이언티픽 TMO라고 하는 그 개별 종목이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한 대형주이고요. 좋아하시는 대형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ETF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XLV라고 하는 ETF가 있어요. 여기에는 일라일릴리랑 존슨앤존슨, 에브비 같은 그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아니다 한번 그 짧고 굵게 한번 치고 빠지겠다라고 하시면 밑에 있는 걸 한번 컨택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드페이스, 그러니까 CRO 쪽에서는 IQVIA 말고 매드페이스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ETF 쪽에서는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커전이라든가 템퍼스 AIA, 그다음에 예전에 그 추억의 종목이죠, 크리스 이것도 왜 아실 거예요, 아시는 네. 분들은. 그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ARKG 이런 식으로 한번 꾸려가지고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치고 빠지려면 또 포트폴리오에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 8월을 시작하는 첫 포문을 우리 CRO 업종을 갖고 오신 박별남 차장 보셨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아까 여기 오른쪽에 지금 다성 씨 여기 오른쪽에 번호 있죠? 네, 여기 번호. 네. 궁금하면 절로 전화하면 받아주십니까? 네, 여기. 네. 성심성의껏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별남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로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지금 시장의 온도 바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 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재현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배재원 PB입니다. 네, 배재원 PB. 저희 얼마 전에 봤죠? 네, 수요일 날 네, 뵙습니다. 그때 워낙 잘했다는 평이 많아갖고 제가 긴급하게 다시 한번 나와달라라고 좀 불렀습니다. 네, 우리 장 정리에 앞서서 밤새 움직인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 근데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어요. 네,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간단하게 화면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S&P 모두 하락 마감을 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장 초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죠. 그런데 6월 PCE 및 코어 PCE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0.1%가량 상회하는 이런 매크로 지표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9월에도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일단 시장 상황 자체도 실적이 잘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이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이렇게 빨간색 흐름을 보이면서 그렇게 좋은 흐름을 내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7개의 제약사에 약가를 이제 좀 인하를 해야 되겠다. 최저가 수준으로 인하를 해라. 이러한 발언 역시 다우지수도 그렇고 낙폭을 좀 더 하락세로 키운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바야흐로 8월인데
사실 뭐 시간상 얼마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7월과 8월이 완전히 온도가 좀 바뀌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자, 우리 지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네, 지금 우리 지수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솔직히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3% 하락을 한 3,15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11% 하락한 780포인트, 800포인트를 깬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 볼까요? 네, 오른쪽에 수급까지 같이 살펴보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5,648억 원 매도, 기관은 6,458억 원 매도입니다. 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좀 강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역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인 이렇게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의 흐름을 좀 약화시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양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개인만 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다. 약간 분위기가 좋지 않는데 특징주들 좀 볼까요? 네, 이제 특징주들을 일단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일단 추세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 현재 흐름에서 시장에서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어제 저희가 미국과 한국이 관세 협상이 됨에 따라서 이제 조선주들도 그렇고 상반기에 주도 업종이 상승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조선 업종을 살펴보면 조방원 모두 흐름이 좋지 못하고 일단 조선 업종 중에서는 하나오션만 미국 조선소 내에 투자권이 있다는 이런 사실이 부각되면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긴 하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슈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매크로 지표들, 뭐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것 이외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일단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뭐 0.38% 하락을 하고 있고 상해 종합 지수도 뭐 0% 지금 보합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그러게요. 그럴까? 우리나라만 좀 네, 네. 의심이 조금 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자 어저께죠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 나왔는데 글쎄 뭐 금융시장에 있는 분들은 기대가 너무 컸는지 실망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꼭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로 나왔던 요율들이 현저히 높아졌고 맞습니다. 그리고 예견되었던 대주주 요건 하향 같은 경우는 실제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그것이 뭐 어느 특정인이 특정 집단이 좀 더 세부 부담이 있는 거를 차치하더라도 이건 도대체 이 정부가 끌고 가는 이 증시 부양의 기조가 바뀐 거 아닌가라는 대한 우려감도 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화면 통해서 간단하게 뉴스를 준비해온 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일단 주제 자체가 기대했던 세제 개편안 실망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진행을 했다. 이로 인해서 코스피가 어제 3,200포인트를 훌쩍 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하루 만에 3,2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50억에서 다시 이전과 같은 10억으로 낮추겠다. 그리고 최고 35% 배당 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배당 성향이 40%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기업들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지만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가능한 기업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이전에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기대하고 있던 바와 다르게 지금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이 첫 번째 50억 원에서 대주주 기준이 10억으로 낮춰졌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낮춰진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되어 있을 때 지난해 이제 50억 원이었을 때는 개인의 매도세가 약 4,300억 정도 됐습니다. 12월을 기준으로. 연말에 보통 기준이니까요. 네,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네. 이제 기준이 10억 원이었을 때 2023년을 기준으로는 1조 원 가량 매도가 나왔고요. 2021년도에는 3조 원 가량 개인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5,00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이런 대주주 양도세부터 비롯해서 다양한 요건들이 좀 삐걱대면서 우리 시장도 좀 주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전 PB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저께 보도자료에서 기재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대주주 요건이 하향된 거죠.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돼도 해마다 연말에 대주주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보도자료에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악영향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쭉 놓고 보면 근시안 내 코로나 이후에 나타났던 연말 상당히 1조, 3조 큰 폭의 매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부 당국이 많이 이 코너를 보지만 어떤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약간 의구심도 들긴 합니다. 배당 성향 얘기도 있었다고요? 네,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렇게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들에게 뭐 분리과세를 도입을 해서 최고 뭐 35% 배당 소득 관련해서 과세를 매기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실제로 누가 이렇게 배당을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하겠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아직도 배당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좀 더 도와주는 식이 아니라 좀 더 후퇴하는 식으로 이런 부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흐름만 살펴봐도 지금 그동안 배당 관련해서 우리 증시가 조금 더 레벨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에 상승을 했던 이런 뭐 증권주라던가 금융주 역시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러한 흐름도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뉴스 소재에 의한 강력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 화면 있잖아요. 네. 저거 배재원 PB가 만들어서 정리한 겁니까? 네, 제가 만들어서 아. 간단히 정리를 그건 했는데요. 너무 궁금했어요.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네. 좀 확대 좀 한번 쭉 해볼까요? 예. 네. 요렇게 이게 테마별로, 아니, 네, 업종별로. 맞습니다. 업종별로 이렇게 저희가 상반기를 주도했던 쪽이 이렇게 한 곳으로 좀 모아놓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렇게 네. 좀 주먹구구식 같지만 어떻게 보면 좀 논리가 있는 이런 흐름이니 제가 앞으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캡처해가지고 전부 다 파란색인데 다음에는 전부 다 빨간색이길 기원합니다. 네. 긍정적인 소식은 없었나요? 네, 이제 긍정적인 소식도 없진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매크로적인 이슈와 우리 국내 이슈로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아래에 이런 소재들 역시는 지금의 하락 시장을 지나서 어떻게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만할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소식인데 한국협상단이 한미 조선협력이 관세 합의에 최대 기여를 했다. 이제 앞으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과 더불어서 조선 인력도 양성을 하고 이러한 유지보수 등도 포괄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국 시장에 이런 조선 관련해서 우리나라 업종들이 좀 진출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를 계기로 좀 더 시장 영역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좋은 소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반기 IPO 대어인 오늘 대한조선이 상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역시 최근에 조선 업황이 좋다라고도 하고 대한조선 자체가 지금 업종 내에서 영업이익률도 가장 훌륭한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지금 공모가 최상단이 5만 원에 상장을 해서 지금 약 80%가량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좋은 흐름도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좀 우리가 계속 놓을 수 없는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폴드 7과 갤럭시 플립 7을 미국에서 사전 예약을 했는데 일단 폴드 7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이 50% 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주가는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뭐 폴더블 폰이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역시도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소재들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뉴스 짚어봤는데요. 오후장 집중 포인트, 이걸 꼭 봐야 된다. 뭘 주목해야 될까요? 네, 제가 표에 세 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 기관이 강력하게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7천억가량, 오늘은 6천억가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과연 그럼 기관은 그렇게 매도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업종을 좀 더 살까?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해서 혹은 다음 달 시장을 대비해서 그 사는 종목들을 조금 추적을 하면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진주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떤 걸 살 것 같아요?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소재 중에서 조선과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관 입장에서도 조금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산업 자체로도 단단하고 종목 자체로도 조금은 단단할 수 있는 이런 대형 기업 중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조금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좀 키워드라고 꼽았고 반도체 역시 제가 이번에 7월에서 8월로 넘어오면서 이런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SK하이닉스보다 좋긴 하지만 여전히 두 업종 역시 우리나라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주요 업종이고 하반기에도 이런 좋은 소재들이 있고 방금 급하게 좀 전해진 소식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역대 7월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이런 소재들도 있기 때문에 같은 흐름에서 좀 종목들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6월달 수출입 동향 네. 나온 거죠.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그래도 뭐 지난달 거긴 하지만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오늘은 참 엄중한 날이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주말 사이에 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요. 오후장이 매우 중요했었는데, 그래도 가장 큰 실망감은 증시 부양이라는 것이 한 3, 4개월 동안 강하게 우리 코스피 지수를 드라이브 했었는데 실제 어제 나왔던 세법 개정을 보면 우리가 너무 희망 회로를 돌렸나라는 우려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저도 빨리 들어가서 자, 이재명의 세법 개정 이후에 어떤 종목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빨리 레포트를 써야 되니까요. 저희 배재원 PB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이 8월 이 조정이 네. 도약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도약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하나증권에서는 8월 달에 조정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상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레포트에서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조정은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도약을 위한 하나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 어떤 산업,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지는 저희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홈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게재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밥보다 투자하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든든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전 11시 놓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